김영삼 대통령과 첫 남북 정상회담을 17일을 앞두고 갑자기 김일성 주석 사망.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지고 모든 주치의들이 휴가를 냈어요. 시상이 안 좋다고 해서 헬기가 돌아가고. 말도 안 돼. 이거 누군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김정일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문제가 생겼다. 김정은이 나몰래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졸도했다. 아버지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 죽음이 평행 이론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 속인 죄로 사기 재판 받는 그날까지 앞둔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뭐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막 그냥 사기치고 날조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한 것도 사기잖아요, 분명히. 이러면 이거 나중에 죄가 크잖아요. 형량을 물으신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저는 구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좀 판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법원에서 사형이 판정됐고요. 그리고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역시 사형. 그리고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판례에 비춰봤을 때 김정은은 최소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형이 벌였던 어떤 악행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사기죄들까지 치면 아무래도 좀 사형 쪽이 아닐까. 형량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사기라는 게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형량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북한 주민 전체를 다 속이고 피해자의 숫자라고 했을 때 역대급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거운 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북한에서 사기죄보다요 이게 더 큰 죄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고 듣는 것. 2020년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이후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또는 노래를 듣다가 걸리면 최대 15년형이라고 그래요. 아니 5년 이하의 마약이나 10년 이하의 유괴라고 이제 북한의 법이 돼 있다는 거 보니까 말하자면 마약이나 유괴보다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게 훨씬 더 형량이 높다라고 돼 있는 건데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판매하다 걸린 사람은 공개 총살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북한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SNS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너튜브라고 얘기하는데 구독자가 이제 뭐 35만, 6만이 넘어가는 그런 인기 셀럽입니다. 이만갑 출신의 초미녀 박나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생쥐로 잡아먹고 북한에서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돼요. 탈북민 중에 필라테스 강사하는 사람 처음 봐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미녀입니까? 저 갑자기 초미녀가 아니에요. 안 돼요 진짜. 이 정도 해드려야죠.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근데 왜냐면 뭐 태어난 곳이 여기 또 이만갑이기도 하니까. 그치. 장난 아닙니다. 그 북한에서도 진짜 목숨 걸고 드라마 같은 거 본 거잖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는 이제 꽃보다 남자. 그것 때문에 제가 탈북한 이유도 있긴 한데 그거 보면 다 뭐 연애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손도 잡고. 북한은 그런 연애가 안 되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기도 했고. 그러면 F4 그 꽃보다 남자 할 때는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네, 저 그때 있었죠. 어리잖아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북한의 F4라고 하면 네. 일서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조용원. 장성택 아들. 아 그렇죠. 뭐 책임비서 아들, 뭐 지도원 아들, 뭐 당비서 아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나열이 되는 거죠. 아니, 저희 학교에는 심지어 F4 그룹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는 여자들이 조금 좀 막 이렇게 좀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쁘장에서 여자들이 그 F 그룹을 만들고 남자들 헌팅하면서 다녔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제가 있을 당시에도 드라마 보면 조금 처벌이 뭐 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숨어서 집에서 몰래 숨어서 보고 제가 있을 때는 천국의 계단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천국의 계단. 근데 꼭 이게 좀 범에 CDR로 구워서 다니는데 마지막에 꼭 두알이 없어요. 95장이면 두알이 없어요. 그 두알을 찾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네, 두알을 끝내 못 보고 찾아다니다 끝내 못 보고 한국에 와서 봤어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와, 이거 진짜 답답하겠네요. 결말을 모른다는 거. 그렇지.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거기서 끝났어.
이게 유능한 외교원이나 통일부 필요 없고 미남 4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형 편집.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거를 자수를 하면 네. 용서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보예요? 왜 자수를 해요? 북한에서 그런 말 믿으면 안 되죠. 절대로 자수하면 안 된다. 바로 철컹철컹이죠. 자수하면 하면 안 돼요. 그 어쨌든 꼬리표가 달라붙잖아요. 이 동무는 뭐 이렇게 자수했다, 뭐 이런 꼬리표가 다 붙으니까 학교에 가도 야, 쟤 뭐 그거 봤대, 뭐 저렇게 됐대, 뭐 이렇게 되게 수군거려. 학교 못 다녀요. 우리나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네, 이 총포류 뭐 이런 것들 좀 그 기간에 이렇게 신고하면 출처를 묻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뭐 넘어가줬던 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마약사범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 뉴스 중에 좀 특이한 건 캠페인을 좀 봤거든요. 그 특이한 캠페인이 바로 단속에 걸리기 전에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는 자수 캠페인입니다. 자수김에. 자수. 와. 뭐 캠페인?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자수 동력. 자수할 때 일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받았으며 누구와 함께 보거나 사용 일매하였는가 등 그 출처를 솔직하게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자진 신고 뭐 자수 캠페인이야 각 나라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특성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신뢰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자수함 처벌을 면해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일반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근원지를 잡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벌둥지 이거를 잡기 위한 그리고 또 그 유통로 이거를 또 차단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당장은 처벌하지 않더라도 이제 특별대상 관리자 명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당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무슨 대 캠페인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도 외무성의 그 당비서가 나와가지고 연단에 무조건 비사회주의 현상과 관련해서 당신들이 범한 잘못이 있으면 자수하라라고 했는데 누가 자수합니까? 아니 뭐 자수하게 되면 뭐 호박 쓰고 돼지굴이 들어간다는 건데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게 되면 한국 드라마, 영화 김정은이부터 시작해서 간부들까지 다 봅니다. 예, 재밌잖아요. 예,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테만 보면 못 멈춰요. 그렇죠. 20분까지 봐야 돼.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불신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이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거죠. 미국에서 1950년에 실제로 이게 실험이 됐습니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자, 공범 2명을 잡아와요. 잡아와서 각각 취조실에 가둬버려. 서로 이제 대화를 못하게. 그런 다음에 취조하러 들어가요. 이 말을 해.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하면 둘 다 6개월이야, 징역. 네가 불면은 너한테 갈 형량 쟤한테 몰빵할 거야. 쟤는 3년, 너는 석방. 일리가 있어. 딜? 이거 세다 콧방울. 거의 100% 다 배신을 해버려요. 아니 그리고 저쪽은 불었어라고 해도 불 것 같아. 그걸 얘기 안 해요. 저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결정은 네가 해. 그러니까 종민 씨 같은 경우 어떻게 할래요? 저 바로 아니 그 전에 얘기했죠. 아니 그 전에 얘기했죠. 저는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 방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저기 자수하라! 야, 나 진짜 자수하라! 야, 나 진짜 강령 찾으라오! 아니가 이번에 이 김정은이가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예, 바로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용서해 주겠다. 아니야, 못 믿어.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안다. 이게 안다. 이게 원래 알잖아. 맞다야 되는데 안다. 리만감 제작진 동무
날 과소평가하지 마. 좀 크게 만들라고. 아니 짭정훈 씨, 아니 왜 네. 갑자기 왜 자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우리 북조선이 그 단속이나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남조선의 뭐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근데 뭐 숨어서 보질 않나? 뭐 심지어 남조선 드라마에 그 누구야 그 리민호나 뭐 현빈 이런 사람에 푹 빠져가지고 이 강나라 동무나 김수아 동무처럼 탈북한 사람이 있질 않나? 아니 사실 이번에 우리 북조선의 그 출생률이 1.38명이 되면서 그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탈북민이라도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 얘기입니다. 좀 짭정은 하는 얘기 중에 깜짝 놀란 게 이게 그냥 막 감으로 애드립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오는 게 김정은 최근 고민이 저출산율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북한 출산율이 1.38명이에요 정확히. 근데 조금 전에 짭정이 그걸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한국 드라마 보고 탈북하는 것 때문에 문제다. 이게 사실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정확한 고민을 방금 짭정이 집어냈어요. 많이 하네요. 고백이 싫어. 아니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밤에 전기를 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출산율이 안 올라간 이유는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문화의 힘이라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는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거든요. 물이 그냥 떨어지는데 이걸 어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 문화를 갖다 막았어요. 그런데 못 봤느냐? 아니거든.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명에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뭐 노래부터 드라마, 영화까지 다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뭐 금지하면 뭐 합니까? 어떤 이상한 루트로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 마무리 막아놔도 흐르는 거거든요. 이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갖고 힘이 너무 큰 거야. 차라리 뭐 나만 잘 살아라고 한다면 약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자연스럽게 보거든 이거를.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저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극한 형을 때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수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그 자수 캠페인을 벌인다는 게 뭐냐면 행정력에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차단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아까 자수 영상에서 보면은 정작 주 시청자층인 이 젊은 친구들 앉혀놓고 하질 않잖아요. 어머니들 앉혀놓고 하잖아요. 이게 작년 말에 12월에 어머니 대회 열어가지고 김정은이 또 얘기한 게 어머니들이 애들 교육 잘 시켜라 이러면서 그때 이미 자녀들이 이상하면 자수시키라 이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진신고 이런 거라는 게 결국은 수사력이 안 될 때 자기네들이 수사를 해서 다 잡아낼 수 있다면 굳이 자진신고 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도 사춘기가 있고요. 중2병이 있어요. 애들 엄마 말 안 듣습니다. 다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그런데 이 자수 캠페인을 보고 자수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또 자수 캠페인을 보고 자수한 사람들이 과연 그 뒤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아직 들려오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막상 궁금한데 그건 알려지는 게 없을 때 이때 뭐가 생길까요, 종민 씨? 바로 음모론이죠. 음모론. 북한 역시 이 수많은 이 소문과 이 음모론이 가득한데 그만큼 이제 비밀이 많았던 이 독재자들한테도 유명한 음모론이 좀 많지 않나요? 그럼요. 음모론이 왜 생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르기 때문에 음모론이 생겨요. 내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는 1945년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지 않았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딜 갔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카톨릭 신부로 위장을 하고 들어갔다예요. 그 에콰도르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독일어 억양을 쓰는 신부님이 오고 딱 봐도 독일인 같이 보이는 금발에 파란 눈에 키 큰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이 왔다 해요. Dass ich anständig meine Zeit verwendet habe im Dienste meines Volkes. Gib du jetzt eine Stimme.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북한의 이 상부자가 얼마나 미스테리하고 알려진 게 없으면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30년 그리고 13년 사망한 지가 벌써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역사는 코앞에 두고 갑자기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만났으면은.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김일성이 그나마 북한에서 죽었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났지 서울 왔을 때 죽었으면은 와 진짜 전쟁이었다 그런 말 나왔어요 그때요. 살려내 우리는. 살려내. 근데 저도 저때 기억이 생생한 게 이제 94년도 7월이잖아요. 남희석 씨는 그때 아마 군대에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하고 저는 이제 93년도에 제대하고 나왔는데 정말 보기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그 호회라는 거 있죠. 호회를 뿌렸어요. 이제 신문에 전기 간행물 말고 이제 특별로 이제 한 장짜리 인쇄돼서 나오는 게 막 길에서 뿌려지고 저는 이제 그때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때 갓 제대하고 나온 친구들하고 야 이거 동원 예비군 비상 걸리는 거 아니냐?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군복 입는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그 긴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랬을 것 같아요. 김일성 죽었을 때 저도 호해를 봤어요. 저도 아직도 음모론이 아니라 저 아직도 의문이에요. 맞아. 믿기지가 않아요. 하필 남북 정상회담 활발하게 정말 정력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딱 죽었다는 소식이 94년도에 들려서 우리나라 분위기는 야, 전쟁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진짜 초긴장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긴장.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당시 이제 저는 딱 94년도가 제가 미국에서 대학 졸업반이었거든요. 일단은 그 미국에서 밖에서 봤던 분위기 뭐냐면 94년도가 일단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일단 1차 북핵 위기 때는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클린턴이 이제 북한이 폭탄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코리아타운에서 다들 한국에 있는 친인척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이민 오라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드디어 평화구나. 근데 딱 죽어버리잖아요. 다시 전쟁이구나. 다시 코리아타운 주민들은 한국 전화 걸어가지고 이민 오시라고. 난리 났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7월 8일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유치원 갔는데 그때 갑자기 유치원에서 사이렌이 울리더니 그냥 애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10시, 11시 요즘에 뭐가 집에 무조건 가 있으래요. 가 있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갔죠. 앉아있는데 갑자기 시내가 우는 소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사이렌하고 같이. 저는 그때 미국 놈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전쟁 난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지금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한 30분 되니까 어머니가 정말 황급히 오더니 또 아버지가 황급히 오더니 어머니가 상복 입고 아버지도 군복을 입고 손을 잡더니 이제 동상으로 갔는데 이미 동상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으면 안 돼 그런 거. 실제로 그 동상 가서 그 앞에 꽃 놓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콘크리트 바닥이 흥긋 젖어 있어요. 물로.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우는 걸 때 처음 봤고요. 저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했으니까 어머니가 허벅지를 엄청 꼬집는 거야. 찔끔 나왔는데 또 눈물이 안 나와서 그때 침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침하고 이렇게 하고 막 우는 척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막 94년도에 태어난 건 아닌데 97년 7월 9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3주년 그 애도기 기간 때 태어나가지고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3년상을 치렀다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 3주기 애도기 그 기간이 있었어요. 김일성 사망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97년 7월 9일에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못 하신 거예요. 애도 기간 때여가지고. 그래서 11일로 저는 이제 태어난 날도 11일로 지금까지도 7월 9일로 안 되어 있고. 그 전체를 못한 게 아니라 그때 즈음에 며칠 동안은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린다면 94년 7월 8일에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97년 맞아. 7월 8일까지 이게 3년 우리 대체로 애도기. 3년상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러니까 3년상을 그 3년 기간에 무조건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때는 처녀 총각들이 이제 결혼을 해도 공개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못 하게끔 돼 있었어요. 3년 동안? 맞아요. 예, 뭐, 축하 못 받아서. 그러니까 내 쪽으로 집에서 이제 양가가 다 모여서 결혼식상 차려놓고 사진이나 찍는 그 정도였지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축제처럼 생신고는
못했죠. 다 못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97년 이후에 7월 8일 이후에 출생 신고를 그때 애도 기간이니까 그뭐 안 보잖아요. 아니 애도 기간이면 애도 뭔지요 애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상제다운 마음으로 국상에 그렇게 3년 동안 임해라. 나 처음 듣는 얘기야 이거. 아 진짜입니다. 저희 그때 사촌 형님이 그때 결혼했었는데 제가 10살, 11살 때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양가가 왔는데 그 작은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해가지고 저희 사촌 형님이 형수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변변한 결혼식 사진 하나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결혼은 했어. 결혼은 했는데 했죠. 첫날 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형이 알아서 했겠죠. 그건 모르죠. 형이 알아서 했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방을 하되 내적으로 조용하게 하는 경건하게. 김일성 죽음 뭐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그거 음모론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게 개운하게 안 밝혀진 느낌.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당시 상황이 되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이제 전개되던 때거든요. 네. 그해 3월 12일 날 북한이 이제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고 북한의 조평통 김영수가 또 판문점에서 우리 남측 대표 놓고는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불바다. 19일 날. 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발언을 했는데 이게 6월에 가면서는 이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나중에 얘기했듯이 북한을 영변 핵기지를 폭파해야 되겠다. 선제 타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정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까지 갔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면서 카터 대통령의 중재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날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회담까지 판문점에서 하고 이러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다? 어제까지 TV에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사람이 하필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가 있다. 이 죽음은 반대하는. 정상적이지 않다 하면서 이제 음모론이 솟아나는 거죠.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갖가지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김일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음모론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김일성은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던 묘양산 초대소 준비도 직접 챙겼을 만큼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건강했던 김일성이 왜 갑자기 사망했을까? 그래서 나온 가설이 누군가로부터 큰 충격을 받고 사망한 거 아니냐? 라는 음모론입니다. 아니 누가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최고 수령인데 김일성을 충격에 빠뜨릴 수가 있을지. 유일하게 한 사람. 봐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록에 따르면은 8일 날 새벽 2시에 김일성이 누군가 만났어요. 감히 수령님을 새벽 2시에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들 김정일밖에 없죠. 당시 이제 김일성이 책임 지셨던 전하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 죽기 며칠 전까지의 행적을 이제 기록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7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부터 경제 부분을 지도하셨다. 그다음에 7월 6일 일꾼들과 책임성 있는 역할을 높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죽기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이 기록을 보면 모든 회의의 중점은 다 뭐냐? 경제 살려라. 경제 살려라. 이미 198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은 실권이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간 상태다. 맞죠, 대사님? 네, 맞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1983년인가 그때 김일성이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을 쭉 방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일이 김일성한테 수령님 이제부터 인민복은 우리가 입고 인민을 위해서 이제 뛰어다니겠으니까 수령님은 이제 양복을 입으시고 대외 활동이나 하시면서 푹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문헌들이 이제 쭉 기록용을 보게 되면 김일성이 양복으로 갈아입은 게 1985년부터 다
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예,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일이가 김일성한테 올라가는 모든 문건들을 그러니까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명분으로 자기를 무조건 고치게 하게끔 그런 제도와 질서를 확립했거든요. 그러니까 1994년도에는 김일성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이제 호수아비로 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밖엔 더 관할하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이게 85년부터 시작이 85년도 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일성은 이제 호호할배가 된 거예요. 호호호호. 그러면 어떤 계기로 돼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졌냐? 여러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은 김일성은 신났어. 김영삼이고 뭔데야 해가지고 그래서 평양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묘양산 특각에서 여기서 우리 한번 우리 정상회담 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묘양산까지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뿜뿜뿜뿜 철도상 불러가지고 저기 경의선을 연결해가지고 묘양산 특각까지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김영삼이가 YS가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라. 하고 철도상을 부른 거예요. 철도상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삐죽삐죽 얘기를 못해요. 너 왜 말을 못하네?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배급이 끊겨가지고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을 수급이 안 된다고 거긴 격분해가지고 배급이 끊겼네? 왜냐면 김일성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배급이 끊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당시 이제 배급과 모든 관련 문제는 아들인 김정일이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격분을 한 거예요. 김정일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 배급이 끊겼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라를 통치 내가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배급이 끊겼냐? 라고 격분을 하는 가운데서 김일성이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라는 것이 이제 김일성 음모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드라마처럼 이러는 것도 이상하지만 평생에 자기 말의 말대꾸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앞에서 아니라고 그러고 막 들이대고 하면 올라와서 그랬을 수는 있어. 뭐라고? 근데 만약에 그날 저녁이라면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면 난 더 음모론을 빠졌어. 근데 어찌됐건 김일성이라면 북한에서 최고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저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 의료진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도대체 제대로 그 시스템이 그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김일성에게 평소에 그 심혈관 질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들이 여럿이 따라 붙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가지고 모든 주치의들이 과로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냈어요. 다 휴가를 냈고 그 주치의가 한 명이 붙었는데 그 사람은 또 담당과가 뭐 심혈관 이쪽이 아니라 이비인후과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날 그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음모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음모론의 기본적 특성은 뭐냐면 우연한 건 없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배후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갖가지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수령을 두고 왜 하필 휴가를 북한인데 휴가 준다고 말이 안 의사가 배치도 아니고 한 10명은 매일 따라다니고 그쵸. 김일성 건강 무슨 센터도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라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사실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이제 김일성이 쓰러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충격적으로 알게 돼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김정일에게 권력이 다 세습이 된 상태라고 해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생존하고 있는 김일성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상의 모든 독재자가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옆에 조력자가 한 명씩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왕의 대상인가? 세조 수양대군도 옆에 모발 한 명씩가 있어요. 한 명이 없었으면 그 수양대군이 그 계유정난 못 일으켰어요. 옆방 할배, 호호 할배가 돼 있지만 김일성이 김정일이 혼자 했을까? 아니요. 김정일 옆에는 김정일의 모발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비서가 아니라 김일성의 책임 비서였던 전하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인물. 전하철! 저놈이 반역자였구만 걔! 김일성의 최측근이야. 근데 최측근이 김정일을 도왔다?
글쎄요, 이 가능한가요?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진짜 희석이 형 편인지 아니면 잘 생각해봐요. 국민이 형이랑 더 가까운지 그걸 의심해봐요. 혜훈이 형이 항상 형 편인 것 같지? 나도 언젠가 보니까 조세호가 나보다 유재석하고 더 많이 있더라. 이런 거야. 전하철,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공식 직책은 아버지 김일성의 책임 비서로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김일성의 최측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김일성에게 가는 모든 정보를 다 아들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사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전하철 관련한 파일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예전에 입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일을 봤더니 가족 사항도 본처와 사별, 평양시 재판소 판사인 박모와 지금 살고 있다. 이 전하철의 이력 중에서 특이한 거는 60년대 초부터 69년에 내각 수상 참사 실장이 되고 김일성, 김정일이 한창 활동하던 83년 주석궁의 책임자인 주석궁 참사실장이 될 때까지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측근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오랜 기간 한 겁니다. 몇 년생이에요? 1924년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인데 이분이 거의 90까지 활동을 한 기록이 나와요. 와, 90세까지 활약을 네, 했다고요? 이례적인 그런 활동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정보당국이 이렇게 파일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거. 그리고 주석궁 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하철은 김일성 이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30대 즈음에서 6.25 겪었고 40대가 되면서부터는 김일성 옆에서 측근에서 딱 붙어서 그냥 계속 주요 임무를 했고 김정일 때마저도 계속 잘 나간 거예요. 그럼요. 김정일 때도 계속 활동을 했고 심지어 이제 임정원 때도 활동을 했다. 이야. 3대에 걸쳐. 야, 정말 우리 당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큼 전하철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일성 죽으면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뿌락치를 박아놓은 거죠. 나쁘게 말하면은. 명함 그대로는 김일성의 책임 비서지만 김정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했을 거예요. 저기 지금 수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경제 문제 때문에 격분하셨습니다. 곧 우리 동지님을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선수 쳐야지. 해가지고 주치의들 다 휴가 보내고 이비인후과 의사 한 명만 옆에 세우고 또 헬기가 오는데 솔직히 봐봐요. 헬기 기장이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자기가 다시 못 돌아다니고 당연하죠. 이거 누군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내렸을까? 김정일밖에 없어요. 구급차도 가다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더라도 가야 돼. 그럼. 근데 시상이 안 좋다고 해서 돌렸거든요. 헬기가 돌아갔다고. 헬기가 돌아가고. 이거 누가 명령 내리냐? 아버지를 날릴 계획을 갖고 있던 김정일이 내렸고 그 중간에 있던 뿌락치는 바로 전하철이었다. 썸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뜰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죽기 살기로 떠야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평양하고 묘양산까지 저도 묘양산 가봤는데 버스로도 2시간이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려서라도 와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게 묘양산에서 숨졌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 좀 미심쩍긴 하죠. 이미 심장이 멈췄는데 또. 이거 좀 이상하죠? 그때 진짜 날씨가 안 좋았으니까 안 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날씨가 괜찮으면 떴겠죠. 나는 이때 휴가를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를 알아요. 서울에서 이 정도 날씨 좋았으면 거기서 뭐 똑같아요. 풍입을 할 수는 없어. 대전에 지금 비 옵니다. 서울과 대전도 그렇게 차이 나는데.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날씨 안 좋은데도 공수부대들 내려보내다가 그 몇 명씩 사람을 죽인 나라가 북한인데 최고 지도자가 쓰러졌는데 헬기가 안 뜬다는 게 말이 되지. 코수가 네. 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5년, 86년 이후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김일성이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 향산에 가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이제 평양에 다시 내려오고, 또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황해남도 달촌이라든가 이런 온천에 가서 따뜻한 데 내려가서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절마다 계속 옮겨서 산다. 그러니까 동선이 뭐 향산이다 하게 되면 그걸 항시적으로 케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산에 있는 김일성의 주치의가 이비인후과 무슨 한 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대다 대고 수령이 위험한데 헬기가 떠서 죽으나 사나 여기 착륙을 해야지 무슨 뭐 태풍이 불어서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음모론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럼 1분 1초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 책임비서는 석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옆에 서 있거든요. 김일성이 쓰러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을 놓쳤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죽었다 그러면요. 이 전하철 이 사람 무한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정일 시대에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도 있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가 봐주지 않고서는 이거는 불가능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서서히 그 풀리지 않은 그 퍼즐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철 이놈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전하철 이 반역자 놈의 실체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용서한 거 아닙니까? 북한 사회에서 전하철 혼자서 이런 일을 가능했나? 이거는 잘못했으면 처형을 했겠지. 그렇지. 용서했으니까 죄가 없는 이게 잘못이 없어도 이거는 잘못이야. 책임이 있죠. 네. 그럼 잘못이야. 없어도. 야, 우리 아버지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널 그냥 둬? 그러니까 자리도 비웠잖아요. 심지어 내가 써? 이 전하철이 분명히 김정일과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비서였던 사람과의 어떤 교감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전하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김정일에게서 이제 그 신뢰를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바로 김정일의 신분 세탁을 해준 겁니다. 사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는데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뭐였냐면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머니가 제일 교포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제일 교포는 2등신을 취급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출생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 어디서 출생했다고 배웠어요?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죠. 1942년 뭐 2월 16일에 김일성이가 항해를 할때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다 잊으셔도 돼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일 먼저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김정일은 북한이 아니라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소련에서 출생했거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 게 바로 전하철입니다. 그 백두 미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게 바로 이 전하철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련 증언 함께 보시죠.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자기가 탄탄한 입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불편했던 것이 자기의 출생의 근원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고향 러시아 아닙니까? 백두의 혁명 정신 또 그리고 백두 혈통 여기는 너무도 이제 거리가 멀은 거죠. 83년도부터는 양강도 행정경제위원회 거기서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정일의 개별적인 지시를 받고 나서 백두밀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짜로 만들어낸 백두밀령 고향집이고 또 정일봉이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소백수라고 하는 뇌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김정일이가 그 샘물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혁명 정신이 키웠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호나무라는 걸 만듭니다. 40년대에 빨치산 투사들이 나무에다가 이제 조선 독립 만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씨체를 그 나무에다 새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창안한 것이 바로 전하철인 거예요. 구호나무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결국 그것을 그 누구도 생각 못했는데 전하철이가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부터 힘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체코 유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코에 가서 배운 것이 목재화학을 배웠거든요. 그 비밀리에 그런 과학자들 모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이제 그 하나의 과학 성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는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 가짜였어. 아버지가. 진짜요? 살아계실 때는 말하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그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야 정말 이건 가짜가 맞구나. 전하철과 김정일의 완전히 조작화된 가짜 역사라는 걸. 그 전하철이의 이력 중에 특이한 게 일제시대 때 만주 용정의 대성중학교를 중퇴한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의 소위 뭐 북한이 주장하는 빨치산 활동을 같이 한 빨치산 세대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백두산 출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권력이 김정일로 해가지고 백두열통으로 세습되기 위한 밑그림 초안을 그리는 단계에서 백두산 출생이라는 부분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걸 가리키니까. 그렇죠. 실제로 1998년 3월경에 미령 이쪽 편에 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령 거기에 지키던 군인들이 그 구호나무를 아이고 살리겠다고 다 뛰어. 17명이 그 구호나무를 안고 글자가 있는 걸 안고 다 타 죽었어요. 그거 싫어요. 그거. 네, 다 타 죽었어요. 기록 영화로. 그래가지고 그게 북한에서 엄청나게 이제 기록 영화로도 방영이 되고 이 17명이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뭐 북한의 항일 빨치산, 김일성 빨치산 활동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래도 설사 백보영보다 인정을 한다 그래도 일본군에 쫓기면서 항일 혁명 활동하고 뭐 이런다면서 산에서 지금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글 새기고 그것도 나 여기 다녀갔습니다 하고 한글로 표시하고 표시를 없애도 쉬웠지. 빨치산 활동의 기본이 그게 될 수가 없죠. 흔적도 그러니까. 지워야 어디 되는데. 쫓겨다니기 바쁜데 거기다가 그 아니 남조선 동물들도 나 어디 왔다 가면 다 저거 왜 조선만 보라는 겁니까? 다르지. 해남 땅끝마을 가면 다 나 왔다 가면 다 적어져 있습니다. 백두산의 구호나무를 저도 이 영상하고 사진으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가면 정말 영험하게 이걸 보호해놨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이제 칼로 새긴 걸로 북한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칼자국까지 굉장히 오래전에 파놓은 것처럼 굉장히 잘 재현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렸을 적부터 세뇌받고 큰 이 북한 주민들이 그 백두산이라는 장소가 주는 굉장히 위협감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딱 보면 아 이곳에서 장군님하고 이 장군님의 아들 김일성, 김정일이 다 여기서 활동을 하고 이곳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게 정말로 믿겨지게 보호를 해놨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김일성의 본거지 소련이었고 김정일 역시 소련 우스리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백두산에 이 구호나무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건데 이걸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 구호나무에서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백두산 인근에서 출생을 했다라는 출생 신화까지 가짜로 조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곳이 바로 김종일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김종일 동지께서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1942년 2월 16일에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뭐 아까처럼 우스리스크. 예. 그리고 또 뭐 김일성이 그 광명송 찬가라는 걸 1992년에 김종일의 무슨 탄생 50주년에 뭐 즈음에서 이걸 광명송 찬가라는 걸 혼시로 해가지고 바칩니다. 김정일이한테.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서백수하 벽계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백수 푸른 물은 굽이치어 흐르누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백산이라는 게 백두산 그 바로 딱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백산 밑에 바로 백두미령 고향집이 있다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생가라고 되어 있는 걸 방문했었거든요. 백두산 그 답사할 때 대학 때. 근데 보니까 뭐 무슨 조선 지도도 그려져 있고 뭐 쌍안경 뭐 이런 걸 다 목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렇게 사종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김일성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태어난 것이 우스리스크가 아닌 이게 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광명송 찬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진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주 짜고 친 고스톱을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상상 불가거든요. 저기 북한에도 이 역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뭐라고 안 해요 이거요? 이거는 완전히 뭐 했단 거죠.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이 부위가 없어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랑 주은래랑 협상을 벌여가지고 압록강 위에 있는 그 섬들은 이 북한이 차지하는 조건으로 백두산 반띵한 거? 백두산도 반띵한 게 아니라 3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 3분의 2는 중국이 가지고 진짜요? 반띵이 아닙니다. 이건. 주민은 알아요? 모릅니다. 주민이 백두산 줄기 백두혈통 얘기하면서 반인성이 3분의 2가 중국에 있다는 걸 몰라요? 저도 북한에서 식당에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중국 손님들이 그때 그 자기네 쪽에도 장백산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백두산 말고 또 장백산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 두개 다 다르다. 지금 말하는데요? 지금 말하는데요? 지금 알았어요. 진짜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 거래. 북한에서는 하도 장백산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 쟤네가 우리 백두산 갖고 그냥 자기네 산인 것처럼 우리 하나보다 아니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 노래 1절에도 장백산, 나오잖아요. 장백산. 장백산 출기지 맞아요. 장백산이라는 너무 놀랐죠. 그러니까요. 기분이 어때요? 아니 통일돼도 그러면 백두산은 못 가죠. 그게 아니죠. 중국 거. 그런데 이것까지 부전자전인 걸까요? 김일성 죽음으로부터 17년 후 김정일 역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예측 또 수많은 의문 또 음모론이 생기기도 했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있었지.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맞아요. 12월 19일. 3일이나 돼서야 세상에 알려진. 자, 애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결론서를요. 김정일 사망 원인부터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병리해부 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사인이 같네요.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되었다. 이거를 왜 하지? 이게 김정일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시점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인데 사망 발표는 51시간 30분이 지난 12월 19일 낮 12시. 아니 사망 발표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전 세계가 모르고. 김일성 사망과 비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추측해 보면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후계 구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70년대 등장해서 이미 80년대 초반 중반이면 벌써 권력을 다 이양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반면에 김정은 같은 게 너무 어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일 같은 게 이미 지병에 시달리고 있고 오늘날 이러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후계 구도를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김정일이 사망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준비된 상태라든지 이걸 볼 때는 김정일 때보다는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지금 무슨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누가 받고 누가 이양받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인민들에게 주는 충격의 정도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준비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장성택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당시에는 이제 딱 죽었을 때 장성택이 실권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때만 해도 이제 수렴 청정 정도를 생각했겠고.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식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게 어떻게 비밀이 되냐고요. 평양에 외교관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비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저 김진 뭐 이런 바로 까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그걸 왜 감추려고 했느냐. 그럼 또 온갖 음모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김종일이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이걸 발표를 해야 되겠는지 하는 데 대해서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 속에서 아마 논의가 또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한 회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이 됐는데 후계자로 지금 돼 있는 김정은이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된 이 상태에서 이게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업적을 쌓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듣건대는 2012년에 장성택이 한데
김정은이 100% 모든 것을 올라가는 보고문건 거의 모든 것을 다 자문했다고 합니다. 예, 결제를 다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장인어른도 상당히 그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그 문건이 장성택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난감해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돼 있고 또 이 시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그 할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시기 들어서부터 김일성을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그 중절모를 쓰고 롱 그 외투를 입고 또 김일성이 그 외투 그 서브로 자꾸 이렇게 손을 계속 연 그런 장면까지 다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카키색으로 돼 있는 그 늙은 국방색으로 돼 있는 그런 김일성이 즐겨 입었던 그 따라하면서 계속 입고요. 아, 이거는 조금 좀 그럴 정도로 김일성이 따라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기. 저는 이제 12월 19일에 이제 북한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 교내 방송으로 12시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전교생 다 모이래요. 그래서 모였는데 갑자기 리춘희 아나운서가 엄청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막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한 몇 초 정적이 그 운동장에 쫙 흐르다가 울음소리가 왁 나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서 막 동상으로 막 뛰쳐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막 거기서 기절하는 친구들, 막 기절하는 애들 막 업고 뛰고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근데 술이 죽은 거니까. 그쵸. 사람들이 막 그때 음모론이 있었던 게 막 뭔가를 숨기려고 늦게 발표한 게 아니라 막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우리나라로 이제 좀 쳐들어올까봐 이제 수령이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막 그런 설이 돌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북한 주민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저희 언론에서는 김일성 죽었을 때랑 김정일 죽었을 때의 온도 차이는 좀 맞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언제 김정일이 죽을지 모르겠다라면서 뉴스 특보를 항상 대비하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소문이 몇 번 났고. 네, 김정일의 유고에 대비한. 그런데 그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던 거고 김정일이 죽었다는 2011년 12월 17일 죽고 나서 바로 언론이 알지는 못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 평양의 고위층 몇 명만 이 죽음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평양의 시민들이나 웬만한 당 간부는 몰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몰랐겠지. 류 여사님은 그 로얄 패밀리의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어요. 버금가는 17일에 실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바로 알았어요? 언제 아셨어요? 모르지. 19일 발표하기 한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안 것도 빨리 한 굉장히 거죠. 빨리. 빨리 알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는 게 아니고 사망한 소식을 발표하기 2시간 전에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이 알았다는 장인어른.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옷 색깔, 넥타이 색깔 이제 조금 신경도 써야 되고 조금 이제 알긴 알았겠지. 뭔가 이벤트 큰 거, 뭐 잔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김정일의 사망 발표에 대한 시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만 또 다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김정일 사망 첫 보도 제목인데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입니다. 병리해부 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고 지도자 동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많은 사람들이 비탄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의구심 갖지 마라. 다른 쪽에 추측하지 마라.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차단해라.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국가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애도의 표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좀 원인을 먼저 내보내면 이게 딱 저것만 봤을 때는 국가 지도자가 서거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살인사건 경찰 수사 보고서예요. 뭐뭐 때문에 죽었다. 보통 그 국가 원수가 뭐뭐 때문에 죽었다라고 자세하게 발표하는 거는 딱 한 케이스예요. 암살. 케네디 암살 같이. 이런 때문에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적절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지금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국가 원수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성스러운 옥체에 칼을 대면서까지 증명을 해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북한에도 김일성 사망 때 이제 음모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모론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라. The end. 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사실 이제 북한식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굳이 부검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해부학적 검사까지 했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철저히 다 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도 보면은 공산당 서기장이나 이렇게 사망했을 때 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학 결론 뭐 이래 가지고 이 부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북한도 우리가 안 죽였어, 우리 손 안 대고 자연사한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은 그 뒤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김정일이 사망한 지 3년 되던 2014년 12월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그 당시에 장녀인 설송이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있었는데 김정은이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김정은이 김정일을 화나게 했던 이유는 희천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1000톤을 빼돌려가지고 김정은이가 다른 데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김정은을 믿고 세웠는데 김정은이 나몰래 시멘트 콘크리트를 뒤에서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에 김정일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일의 이 들이댐에 충격을 받고 뒷목을 잡았던 것처럼 김정일도 후계자로 세운 걸 후회하면서 졸도했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나온 건데 김일성의 죽음을 두고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의문이 많지만 김정일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의문이 많거나 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이건 드라마에서나 그렇지 아들 너희 이놈 이거는 가능한가? 예를 이어서 아들들이 머리 아프고 아니 심근경색이 가족력인 건 알겠는데 뒷목까지 가족력은 이게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희천 수력 발전소가 뭐길래 김정일이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희천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강도에 위치한 발전소거든요. 김정일이가 들어왔을 때 핵심 정책이 뭐냐면은 선군 정치예요. 선군 정치라는 건 군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희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북한의 군수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군수 공장은 돌아가야 돼요. 이 역점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김정일이가 엄청나게 다그쳐가지고 4년 만에 끝내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인데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시멘트 1000톤을 아버지 역점 사업에서 빼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썼다? 이거는 뒷목 잡죠. 네. 이게 이제 김일성에 대한 음모론,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까지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같이 붙여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 죽음이 평행 이론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둘 다 자식 때문에 쓰러졌다. 결국 이제 후계자의 어떤 그 뭐 반발이라든지 악행에 의해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사인도 똑같이 심근경색이에요. 가족력이 있었다 치더라도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뭐 어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치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존들인데 주치의가 옆에 없는 거예요.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그러니까 급사했다. 말도 안 돼. 나중에 짝퉁은 어느 날 봐봐 주변에 의사가 없어져. 치과 의사밖에 없어. 조금 피해야 돼. 맨날 교회가 연락이 와. 하지 마. 맞지 마. 갑자기 여보세요라고 불러.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망 장소를 북한이 거짓말한 것만큼은 들통났어요. 돌직구 양반. 돌직구 양반.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돌직구를 던지라오. 증거 있어요. 뭡니까? 증거 갖고 왔습니다. 북한 공식 발표 따르면 우리 아까 들어봤지만 어디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기차. 태양호를 타고 현지 지도를 가던 중에 기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했죠. 맞죠? 아니에요? 맞는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맞는데. 그런데 당시 우리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위성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김정일의 태양호가 김정일 사망 시점 전후로 평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위성으로 포착이 됐어요. 다른 것도 있죠.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현지 지도를 가던 중에 사망했다라는 건 북한이 거짓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다고 하면은
그럼 저 양반이 왜 거짓말했을까? 왜 거짓말했을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할까? 만약 내가 정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죽였다고 하면은 주변에 의사나 의료 시스템이 가장 없을 만한 장소가 뭐가 있을까? 그 기차관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 기차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가지고 요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발표한 거는 평양역이 아닌 거죠? 저 멀리 어딘가 가다가 맞아요. 사망에 따로 나온 거고. 근데 그거에는 저는 또 북한이 또 이렇게 주민들에게 우상화 교육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도 장군님이 멀리 이렇게 뭔가 머나먼 현지 지도의 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 이 새벽에 그렇게 오르시다가 숨을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 음모론 자체가 나온 거의 어떤 뿌리는 김정일을 우상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감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신화를 만든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절박했던 후계 수업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영상이 공개 안 됐는데 죽은 다음에 나온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일이 어디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갔는데 오른쪽 다리를 질질 거의 끌다시피 걸어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이 직감한 상태에서 27살의 이 막내 아들한테 자기가 생각한 후계 수업의 어떤 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커리큘럼이. 그렇죠. 이거는 다 완수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좀 뭐 북한 표현대로 겹사이는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견디질 못하고 사망을 했을 텐데 그 과정을 이제 그렇게 좀 미화를 한 거겠죠.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음모론에는 하나는 독살설이고요. 두 번째가 방치설이에요. 방치설이 하나와 다 나왔지.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스탈린 때도 똑같았어요. 맞아. 스탈린 때도 뭐냐면 그 최측근이 누구니까 베리아잖아요. 비밀경찰 수장. 베리아가 독살을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스탈린이 쓰러졌는데 의사들이 일부러 방치를 했다. 설. 또는 같이 회의를 하던 정치국원들이 일부러 방치를 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음모론의 공동 패러다임 위에 있다라는 거. 요 점은 지금 우리가 들고 그 다음 예로 넘어가죠. 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어떻게 보면 석연치 않은 이 죽음과 음모론들이 좀 있는데 이게 김정은에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이겁니다. 뭐요? 뭐요?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영국의 한 그 언론사에서 이제 공개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위조 여권 사본을 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보시면 닮았다. 예. 야, 이 사진 보시죠. 네. 대형 머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위조다 보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 굉장히 많죠. 뭐 이상한 부분도 많잖아요. 자, 종민 씨, 읽어주십시오. 예, 일단 이런 건 김진 기자님이 잘하십니다. 넘기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안 받을래. 직접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보세요. 일단 보이잖아 눈에. 일단 얼굴은 뭐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이 딱 맞는 것 같고 이름이 좀 이상하다. 뭐예요? 이름이 조금 이름이 뭔가 뭐 맞아요. 뭐야 외국 이름이? 맞아요. 김정일의 가명은 이종 토치. 예? 이종 토치라고 되어 있고 김정은의 여권상의 가명은 조셉 프라그라고 되어 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 아래에 이제 출생지하고 생일도 가관입니다. 출생지가 쌍파울로 돼 있고 아까 이제 김정일 가짜 고향 만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여권대로라면 소련도 아니라 브라질 쌍파울루가 출생지 태생인 걸로 이제 위조돼 있고 생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고. 상파울루네요? 네네네. 브라질이 뭐 워낙에 많은 인종이 있고 언어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여권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느냐? 사진도 가만 보면 조금 조약해. 조악하고 이름 자체가 좀 라틴계 이름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라틴 이름도 들으면 귀에 이렇게 감기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 라스트 네임 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솔직히. 네. 너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자,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딜 가려고, 뭐에 쓰려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조 여권 만약에 북한에서 가지고 있다면 네, 어디 외국 가죠. 외국에 놀러 가죠. 여행하러 가죠. 그래? 네. 자, 만약에 위조 여권이 있다. 저도 그러면 프랑스 파리로 쇼핑하러 갈 것 같아요. 쇼핑하러. 여자분들이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니고 탈출용 여권 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전쟁 같은 거 가는 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서. 에이. 거기를 둘이요? 그럼 랜드에 가기 위해. 자, 이거 가려고? 에이, 설마. 뭐이 그래도 그렇지. 거기 가려고 그랬냐 싶죠? 자, 이영정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가는 건데요. 그게 뭐 미국이나 어디 뭐 올랜도나 이런 데를 간 게 아니고 일본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다녀간 걸로 이거는 한미일 정보당국이 이미 소위 말해서 이제 시인된 첩보 확인을 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쿄 저 항구 쪽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7살, 8살 나던 해. 그러니까 1991년 5월, 92년 4월 노동당 부부장 박영무 일행과 함께 일본 디즈니랜드를 어린 김정은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죠. 이거는 제가 또 그 후계자 김정은이라는 책을 쓸 때도 이 정보를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디즈니랜드 간 거 맞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북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 아마 디즈니랜드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온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아들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놀이동산에 가는 경우가 김정일은 안 가고 김정은만. 아니 어찌 어린 됐고 김정은만. 어찌 됐고. 근데 진짜 북한 주민으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듣는 일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북한의 막 최고 지도자가 위조 여권으로 해외를 나간다. 일본을. 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북한이랑 사이 좋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근데 그것도 다 이제 기록용화로 내보내주잖아요. 근데 막 그것도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노고를 하신다, 뭐 힘들게 돌아다시 이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인민들 뒤통수 후려친 거죠.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가장 이제 미워하고 주적으로 보는 게 이제 미국, 일본 이렇게 보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에 있는 미국 놀이동산에 갔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국적받고 이랬다고 해서 위조 여권이라고 못 알아볼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여권을 위조해서 쓰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건 아주 뭐 공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쉽게 되는데 2001년에 나리타 공항에 입국하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일본 경시청에 체포가 되면서 얘들은 여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구나 하는 게 이제 전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돼 있어요. 이거 도미니카네. 사실 김정남이가 이제 일본 공항에 이제 체포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사받는 과정에 김정남이가 이제 자기가 2,000달러를 주고 도미니카 공화국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고 그리고 조사가 더 진행되니까 왜 왔냐 일본에 했을 때 나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디즈니랜드는 좀 뭐랄까 그냥 명분인 것 같고 그 이면에 뭐 조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 만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이고 황시용이라고 중국 이름 쓰면서 밑에는 또 이게 아마 이슈 국가겠죠? 코리아로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거 관련해서 김정남이가 왜 이 시점에 체포됐느냐 하는 거 관련해서 음모론이 있었던 게 김정남이는 사실 이 여권을 가지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드나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일본 경시청이라든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시점에 체포를 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줬느냐. 이것이 이제 뭐 김정남이가 사실 후계에서 낙마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권력 내부의 후계 체제라든가 이런 걸 좀 흐트리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들이 좀 개입한 거다 이런 음모론도 있었어요. 자 어찌됐건 뭐 김정일, 김정은, 김정남 등 이제 북한의 최고위층들이 이제 위조 여권을 썼다 하는 걸 일단 드러난 사실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외교 업무를 하는 또 해외 사업을 하는 북한 고위층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 위조 여권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룡해의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최복경인데 외국어 대학을 나왔습니다. 프랑스 효과를. 이 최복경이 얼굴에 이 손바닥만한 김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막 그 여자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이거 자기 미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김종일이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김종일이 최룡의 부부를 이렇게 살게 해준 결혼시켜준 중매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룡의 와이프가 피바다 가국단 무용수거든요. 고용야국 갔습니다. 예, 무용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어머니하고 같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싹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제가 알고 있기는 1983년 그리고 1991년에 장성택이 각각 예술단 임원으로 건설 관련 그런 대표단의 한 일원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방문했고 또 그 방문 기간에 일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북한 식당에서 캄보디아 식당에서 일을 할 때도 이게 저희는 북한 공작원들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외교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식당에 오면 신변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항상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얼굴은 똑같은데 매번 올 때마다 이름이 달라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할 정도로 여권도 여러 개 서지에서 다니고 이름도 항상 여러 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저기 지금 여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외교관이라든지 공작원이 이제 신분을 숨기고 들어갈 때 철자만 살짝 바꾸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갔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몰려드는 게 귀찮아가지고 원래 김영철은 저같이 똑같이 이제 YOUNG를 쓰는데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YONG로요. 발음은 영철 똑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입국해버려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처음 갈 때 그때 저희 NGO 단체에서 이제 이 비자를 지원할 때 이 친구가 실수로 제 고향을 서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고향을 서울로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을. 나중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고향을 북한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저를 잡는 거예요. 디텐션 센터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왜냐면 너하고 이름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고 지문도 똑같은데 고향이 다르다. 이거 해명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 앉혀놓고 영어로 제가 간증했잖아요. 20분 동안 간증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울더니 그래 가라.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간증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진짜. 그 이후부터는 제 문건이 바뀌어가지고 노스 코리아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항 왔다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 부자가 원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조 여권도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좀 만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김 씨 일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통일전선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얘기에 의하면 북한 그 작전부 산하에 4.14 연락소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4.14 연락소에서 위조 요건까지도 다 만들어내는데 너무나도 똑같아서 그러니까 원본하고 가짜를 분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시군죽목기래요 이런 거. 아니, 미국 달러도 찍던 애들인데. 여권 따위야. 여권 따위야. 아마 지금 아무리 막아도 북한이 맘먹고 뭐 하나 위조하자라고 하면 뭔 데를 못 하겠습니까? 예. 김정은이 어렸을 때 데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겸사겸사. 그리고 김정은은 그때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을 때도 아니었고 어린 아이 일본이 알고서도 그래 왔다 갔다 해라 라고도 그냥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김정남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김정은이 디즈니를 너무 좋아해. 봐봐. 우리 문화도 못 보게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미국 영화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디즈니는 엄지척을 해요. 곰돌이 2까지 나오니까. 비비바비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민영화 야수냐. Alibaba, he had them 40 thieves. Shahrazad, he had 1,000 tales. But master, you're in luck because. 겨울왕국. 겨울왕국아 이거야. 겨울왕국까지. 스노우맨. 유일하게 디즈니가 저작권료 못 받는 곳.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구나. 반성 못 하는 곳. 대놓고 그냥. 또 있어요? 양말. 양말.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디즈니에 대한 사랑이 지금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좀 더 믿음이 가는 게 맨 먼저 한 게 놀이동산 되게 많이 갔어요. 맞아요. 디즈니 되게 좋아해요. 김정은이 디즈니 얼마나 좋아했으면 막 갖다 썼죠. 그리고 영어회화 자료로도 김정은이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모습도 눈에 떴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디즈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요? 음모론의 결정판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것도
CIA로부터 제가 직접 입수한 기밀 문건을 제가 오늘 이만갑에서 공개할까 합니다. CIA에서 직접 봤다고요? CIA 기밀문서 맞습니다. 자, 공개해도 될까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뭐지? 저 공개. National Intelligence Survey. 공개된 문서. 1952년에 CIA가 작성해서 기밀로 분류됐던 기밀 문건입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섹션 59번째와 관련된 기밀 보고서고 사실은 70년 됐잖아요. 이번에 기밀 해제가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문으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직접 CIA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해서 이거 공개됐다는데 받을 수 있냐? 담당자랑 컨택을 해서 직접 받았어요. 다운로드 김진이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았다고요? 다운로드 받았죠. 인테리어라고. 네. 다운로드. 다운로드. 자,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한반도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CIA의 정보 보고입니다. 당시 김일성에 대해서 CIA가 첩보를 수집했던 대목도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면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로 알려졌잖아요. 김성주는 만들어진 인물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북한의 영웅, 한반도의 애국자로 소련의 선전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라고 CIA가 썼고요. 그 밑에 충격적인데 진짜 김일성은 일본에서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따로 있다. 그런데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하는 진짜 김일성은 일본에 의해서 살해됐다. 진짜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CIA는 지금 만들어진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도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었던 인물도 사실은 다른 김일성인데 그걸 소련에 의해서 차용해서 가짜로 만들어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한 이야기였잖아요. 김일성 장군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김일성이 등장할 때 드디어 김일성 장군님이 오시는구나라고 했는데 너무 새파란 젊은이가 나타나서 되게 당황했다. 아마도 그런 첩보들이 그때부터 돌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리해가지고 아마 보고문서를 올렸고 그걸 발표한 것 같은데 김일성이 가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라는 것은 김일성이라 불렸던 사람은 실제로는 이제 김경천, 나중에 이제 김광서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해가지고 백두산에서 말을 타며 활동했다. 이게 알려진 전부고 백마탄 김장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김일성이 그럼 항일 운동을 안 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백마탄 김장군, 김일성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민중창작인 거죠. 민중창작인데 거기 슬쩍 자기가 올라탄 겁니다. 우리 같은 그 반공 세대들은 이제 김일성 가짜론을 배우고 자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김성주란 인물이 그러니까 김일성 실존 인물의 이름을 이제 차용을 했다 이건데 진짜 실제로 함경도 출신의 1888년에 태어난 김일성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1926년까지 이제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일본군에 의해서 사망을 하거든요. 연도수를 봤을 때 요 김일성을 김성주가 카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사실은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요. 사람들의 바람으로 존재하는 좀 민족불처럼 백두산 일대에서 전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때로는 이 사람이다, 때로는 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슬쩍 왜냐하면 민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 아주 교묘하게 딱 올라탄 거죠. 탈북하신 분들에게 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릴 때 성장기부터 우리가 배웠던 모든 세계관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왜곡과 날조, 내가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거 정말 황당하고 한편에선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믿고 싶지 않고 사실 얘기는 믿는다는 건 나의 어떤 어느 시기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굉장한 어떤 혼돈과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 이 한국에 와서 야,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우상화가 얼마나 미친 짓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는 김일성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일제식민지 기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해방자로 그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호황한 얘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따금씩 이제 강연을 하러 가게 되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왜 분노할 줄 모르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 유입이 안 되니까 김일성이 가짜다, 그리고 김정일이 고향이 백두밀원 고향집이 아니고 저기 러시아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정보를 유입시켜서 북한의 그 혁명의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첫 듣는 말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씨 가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뭘 형성하냐면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를 형성하고 나의 사회 정체성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것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짜다 하면은 이 세계가 모든 것이 마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오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16년 동안 속았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잃어버린 16년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은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그게 원동력이 오히려 돼요. 오히려 더. 어찌됐건 이제 북한이 오늘 이야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런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이것으로서 공고히 해왔는데 시대가 바뀌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이게 사실은 자기들을 지금 단단하게 묶어왔던 이 신화가 오히려 거꾸로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이거 어디 한 군데에서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야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지금 긴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예요. 1996년 5월 23일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북한에서 무려 시속 842km로 이철수의 미그 19기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겁니다. 북한 레이더망은 뚫고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게 오전 10시 34분. 팬텀기 뜨고 F-16 뜨고 대응 출격으로 나간 거예요. 예참을 여격할 준비해가지고 이 전투기가 귀순 목적인지 기습 공격하는 상황인지 정말로 긴박한 극적인 상황이에요. 연료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마이너스로 가리키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셨죠. 죽어도 내가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채널 A